안녕하세요, 차쌈TV 라인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탄 건 아니지만 거리상은 450km 정도밖에 안 탔는데요. 자, 기간적으로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오래 탄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롱텀 시승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50km 정도 탔고요. 2주 정도 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느꼈는데요. 하루 만에 뭐 장거리를 가면 450km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씩 시내 구간, 고속 구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타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짧게 이런 탄 시승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뭐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댓글들에서 많이 질문 주신 거 위주로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은 뭐 차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질문이죠. 단순하게 뭐 차 어떻습니까? 차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쉽겠지만, 뭐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뭐 차가 좋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았는데 저는 차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격 대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차보다 당연히 더 비싸고 좋은 차가 많겠죠. 그런데 보조금 적용 전 가격이라면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천만원 후반대 이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3천만원 후반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 중에는 가장 좋은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까지 30대 이상의 차를 타봤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제 머릿속, 그리고 제가 몸으로 직접 느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원 후반대로 샀던 차 중에 이 정도 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가격 대비 어떤지 고민이시면 사신다면 상당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이 차 이륜 사륜 중에 무엇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차는 사륜은 타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륜을 구입을 했고 후륜이죠. 그런데 기존에 탔었던 모델3는 사륜이었습니다. 이륜과 사륜에는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륜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모터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이 훨씬 높죠. 훨씬 높고 뭐 제원상 보면 뭐 제로백도 거의 2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력은 좋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또 눈길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겨울철에. 자, 그런데 그 겨울철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이륜 사륜도 있겠지만 타이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륜에, 그러니까 후륜 차량이죠. 전륜은 거의 뭐 안 하는 편이니까. 자, 이 조향 장치가 있는 쪽에 구동이 되면 뭐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조향이 안 되면 사실상 그냥 일자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타이어가 되어 있는 방향으로밖에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향이 되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차를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륜 차량은 비교적 이제 눈길에서 안전한 편인데요. 후륜 차량은 눈길에서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스노우 타이어라는 게 있죠. 자,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테스트 결과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지만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한 사륜보다 후륜 스노우 타이어가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 영상에서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륜을 하셨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다, 그러면 윈터 타이어를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 사륜에서 안 끼우시는 것보다 주행에서는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굳이 눈이 잘 안 오는 지방, 제주도, 부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사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출력이 아니면. 자, 그리고 출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30, 50이라 그래가지고 운전하는데 저는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30km면 사실상 정말 느린 속도입니다. 뭐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달린다. 우사인 볼트가 달려도 제가 볼 때는 한 3, 40km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보다 느리게 차가 달려야 된다. 마치 예전에 영국에서 마차들의 그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색 깃발, 그러니까 뭐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가면 탈 수 있다, 뭐 이런 제도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그렇게 되면서 일단 이 차만 해도 달릴 데가 없어요. 이 차도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출력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사륜 대비 부족한 겁니다. 전혀 이 차를 구동하는데 출력이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사륜 대비 펀치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자, 이 차만 해도 밟을 데가 없는데 사륜을 구입하셔서 사실 서킷을 안 가시면 그 출력 다 이용 못 하십니다. 요즘 그리고 또 법이 한 가지 생겼다고 하죠. 주행 중에서 그런 뭐 과속이나 이런 거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뭐 차량을 사셔서 뭐 간간히 밟겠다, 물론 뭐 벌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벌금을 굳이 내시면서까지 밟으실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출력이 높기 때문에 사륜을 사야 된다, 뭐 가치관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2륜 후륜 차량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 50 이런 위주에서도 다 못 쓰고요. 저도 뭐 지금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컴포트 모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포츠 모드면 사실상 정말 충분합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연식이 되신 차량을 타셨다고 한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륜, 4륜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2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충분히 자금이 있고 주행거리도 크게 관계가 없으시면 4륜도 괜찮고요. 그런데 저는 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2륜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풀옵션 그리고 깡통 이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자,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전비가 크게 관련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륜 풀옵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성비란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존하는 최고의 가성비 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GT라인으로 가셔가지고 사륜 모델 하시고 옵션 넣으면 그 가격에 인접 아니면 오버되게 되죠. 자, 그러면 사실상 뭐 AS 측면을 제외한다면 과연 이 차가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두 부분은 자율주행이랑,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죠. 반자율주행이랑 OTA입니다. 자, 이 반자율주행이랑 OTA는 사실 뭐 기아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환산하긴 그렇지만 제가 두 대 다 사본 기준으로는 그 두 개를 거의 한 800만원, 700만원 이 정도 차이가 안 난다면 저는 그 두 기능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차이다 그러면 저는 반자율이랑 OTA를 이 차에 넣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준으로 한 7, 800만원으로 보는데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동일 가격으로 기준할 때 무조건 모델 3를 타는 게 맞겠죠.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물론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2열 뭐 승차감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차가 이 차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 면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모델 3가 더 나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입차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시거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실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모델 3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GT라인 이상으로 가면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깡통 차량을 산데 아무런 후회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차를 타면서 불편함이 없어요. 뭐 옵션 몇 가지 빠진 거 뭐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옵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옵션을 안 써봤다, 안 써보면 사실 되게 쓰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데 옵션을 그거 한번 써보면 솔직히 더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를 전동으로 옮긴다, 상당히 느려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딱딱 해버리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상 운전석은 요즘 다 이제 뭐 전자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조수석이나 이런 데는 저는 그런 아날로그식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라운드 뷰가 깡통에는 없는데 그렇게 큰 차도 아니고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그맣고 그리고 시야가 좋아요. 시야가 좋기 때문에 운전하는 2주 동안 단 한 번도 뭐 운전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라운드 뷰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즘은 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달려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시야를 가린다고 전 느낀 데도 많았어요. 불편하다. 근데 요즘 계기판을 보면 뭐 상당히 잘 보이고 편합니다. 그래서 HUD가 기존에 뭐 아날로그 계기판을 쓸 때 HUD 하고 현재 풀 디지털 시대에서 HUD 하고 뭐 그 기능이 뭐 충분히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으면 HUD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적인 측면은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동식 트렁크라든지
뭐 반절주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는데 저는 솔직히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차를 10년 텀으로 한 번씩 바꾸시거나 이러면 웬만하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데 그래도 옵션이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히 빼실 거를 추천드려요. 빼도 이 깡통에는 충분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EV6 깡통에는 제가 그동안 사봤던 깡통차 중에 가장 많은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깡통은 사실상 깡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깡통을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19인치 전비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인치 휠이 디자인은 저도 솔직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 밸런스에 20인치가 더 맞고 더 멋져 보이고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전비를 희생할 만큼 그것이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다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깡통 그리고 뭐 풀옵션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다 물어보시면 뭐 5천만원 가까이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테슬라 모델 3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고 3천만원 후반대에서 사겠다, 3천만원 후반대도 조금 많이 지출하는 거다 그러면 부담없이 뭐 할부 끼시고 이러지 말고 그냥 깡통차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자, 끝으로 주행거리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실제 주행거리. 자, 저는 지금 450km 정도 탔습니다. 자, 현재까지 평균 잔비는 7.7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차를 풀 충전했을 때가 60km 정도의 풀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풀 충전을 하고 390km를 탔고, 지금 남은 배터리는 35%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기판에 찍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190km예요. 단순 계산해보면 580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타본 결과 600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제가 이 차를 타고 강화도 차박 가서 하루 동안 차박을 했었습니다. 그때 배터리를 뭐 뒤에서 물도 끓이고 뭐 이것저것 에어컨도 밤새 틀고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뒤에서 하는 컨텐츠를 찍는다든지 하면서도 전력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뭐 일상주행에서는 600km 무난하게 넘깁니다. 100% 고속도로면 못 넘겨요. 제가 볼 때 400 몇십 킬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차를 사고 지금 450km 타면서 거의 고속도로 10%, 시내주행 한 90%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패턴 거의 많이 쓰시는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에서는 사실 뭐 600km 무난하게 찍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차를 리뷰할 생각을 가지고는 뭐 영상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 영상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올린 하체 리뷰 그리고 주행 리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그 영상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느낀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롤링이랑 피칭이 있다. 자, 그 부분은 솔직히 맞아요. 이 차가 뭐 다나와 이런 데 가보시면 구분 자체가 SUV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SUV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구분을 SUV로 기아 자동차에서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승용, 사실 시트 포지션 자체도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편은 아니에요. 모델 3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하부에 스틸이 많이 쓰여 있다, 알루미늄 대신에. 뭐 그 부분은 직접 떠봐서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체감을 할 때는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알루미늄 스틸, 뭐 경량화를 위한다면 뭐 알루미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스틸도 뭐 나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알루미늄이 더 비싸니까 좋겠죠. 좋은데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 차에 스틸을 적용한 이유가 있겠죠. 뭐 원가 절감인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알루미늄을 써야 되면 이 차가 중량이 거의 2톤, 사륜 2톤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알루미늄으로 쓸 경우에 이제 차값을 굵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싸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값의 경쟁력을 위해서 뭐 스틸을 많이 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소재공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성능 그리고 제가 느끼는 뭐 주행감만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타면서
일단 무난한 수준입니다. 뭐 승용차 그리고 SUV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SUV도 뭐 되게 잘 절제한 거는 롤링이나 피칭이 많이 없는 편이죠. 그런데 이 차는 뭐 잘 절제된 승용 정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구분자 SUV로 되어 있고 시트 포지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쓰레기는 아닙니다. 쓰레기는 아니고 또 브레이크도 막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자 뭐 이 차에 제가 1P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회생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페달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페달이 뭐냐면 이제 회생 제동에서 4단계 맥스로 놓고 가면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차가 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 제가 브레이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아이페달을 쓰면 저는 이제 테슬라 모델 3에서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 운전이 편하고 브레이크를 할 일도 없어. 지금 또 설게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지금 이제 차가 완전히 정차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고속으로 달리다가 감속할 때도 저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고, 그리고 뭐 완전히 급정차를 할 일이 뭐 있겠죠. 정말 위급 상황에서 차가 뭐 밀리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막 이렇게 막 100몇십 킬로 가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이러면 당연히 2톤을 넘는 차를 1P 브레이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테스트가 되면 사실상 뭐 이 차가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타시고 차를 막 모실 거다 그러면 뭐 브레이크 튜닝을 하셔야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사실 아이페달이랑 1P 브레이크를 혼합으로 이용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뭐 뒤가 털릴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사륜 차량으로 하면 좀 더 차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4바퀴 굴림이니까 좋겠죠. 그리고 사륜이라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는 후륜 기반으로 계속 가다가 필요시만 이제 개입을 해주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차 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전륜이 개입을 해서 차를 안정적으로 잡아준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안정성 면에서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륜을 한다면 뭐 당장 차값이 비싸고 그 외적으로 뭐 전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또 포기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를 기본적으로 험하게 모시는 편이 아니다면 저는 후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리뷰 뭐 또 이런 말이 많잖아요. 뭐 돈을 받고 하는 리뷰들은 믿을 수 없다, 뭐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뭐 진짜 말한 거다. 자, 그 부분도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남들보다 차를 빨리 받아서 리뷰를 해야 되는 유튜버 분들 입장에서는 그쪽 가이드라인 뭐 엠바고를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노 사장님께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욕을 할 만한 수준의 차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잘 만든 차는 맞아요. 어느 정도 플랫폼 자체가 이제 초기 플랫폼이고 뭐 세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쓰레기 세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웬만한 내연기관보다는 솔직히 훨씬 주행감 낮습니다. 낮고 충분히 타시기에는 문제 없을 만한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단점을 또 물어보세요. 단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이 헤드룸 공간입니다. 자, 지금 제 키가 184인데 사실 이 공간은 그렇게 낮은 편 아니에요. 이거보다 낮은 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유리의 상부 시야인 것 같아요. 정지선에 맞춰서 정차를 하면 사실 위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내려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고, 외국인들이 이거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타시면 꽤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지선에 딱 맞추지 않고 정지선보다 상당히 뒤로 가서 정차를 하는 편이고요. 만약 EV6를 타시는데 정지선에서 멀리 정차를 하신다 그러면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승용 같은 경우는 트렁크 이제 덮개가 뭐 나중에 덮고 나면 끝이잖아요. 거기가 손상되거나 할 이유는 없는데, 자, 이 차는 덮개 역할을 하는 게 후면 유리입니다, 상부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날카로운 거나 그런 거를 넣고 닫으면
후면 유리를 뭐 터치를 해서 썬팅이 손상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은 건 못 쌓겠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넉넉히 필요하시면 저는 아이오닉 5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차박을 할 때 부분인데, 풀플랫은 뭐 아이오닉 5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실내역의 2열 레그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0cm만 줄이고 시트를 10cm 앞으로 당겨가지고 차박,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을 10cm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박 공간을 180은 확보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이 넘기 때문에 2열 헤드레스트를 공간을까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차박이 어렵습니다. 2열 레그룸을 10cm만 조금 줄이고 트렁크 공간을 10cm 늘려줬다면 트렁크도 조금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차박 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느낀 거는 뭐 그렇게 세 가지고요.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후면에 유리에 어른거림, 굴절이 있는 거, 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업소 갈 때 한번 문의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뭐 에어컨 고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은 그때 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리가 됐었습니다. 시간 한 2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 가셔가지고 하면 두원공주 직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통 에러 코드가 저 같은 경우는 3개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러 코드 없애고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수리를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는 뭐 현재 실내 잡소리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주행 성능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 대비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450km, 460km 이제 타본 제 롱턴 시승기, 첫 번째 롱턴 시승기는 현재까지는 매우 만족,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 매우 만족한다는 수준이고요. 이 차가 완벽하다, 정말 좋다, 이런 차는 될 수 없겠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감안하시고 타신다면 전혀 불만 없이 재미있게 좋게 가족들과 여유롭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주행거리 0에서 100% 주행거리 롱텀 시승기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찻삼TV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